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저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혜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예술교육센터가 10대들과 함께 서기 위한 첫걸음, 오늘 공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라는 제목의 콜로퀴움으로 시작할 텐데요. 제목만 봐서는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는 이따가 진행을 맡아주실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저는 진행 담당 안내였어요. 먼저 코로나에 관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현장에 지금 청중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지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패널분들과 함께 청소년에 대해서 고민과 질문을 같이 해줄 저희 예술교육본부 직원분들만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유튜브 스팍 TV로 보고 계시는 청중분들도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은 현장에 계신 그 사회자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간략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1층에 문화 라운지라고 이름 붙였고요. 5, 6층을 스튜디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직 그 온기가 없지만 청소년들이 이 공간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제가 사실 8월 말에 준공을 했고요. 아직 제가 오늘 문을 열었지만 공식적인 개관 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한 2달 동안이 소위 말하면 그 공간 튜닝 기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이 센터에서 청소년과 예술로 만나는 이 공간의 방향성을 튜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해 개관 시즌 동안은 약간 튜닝을 마치고 내년부터 더 많은 그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이 예술교육 공간에서 관계를 채워나갈 예정인데요. 기대해 주시고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서울문화재단 김종희 대표이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서울예술교육센터의 첫 행사를 공식적으로 축하하면서 여는 말씀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희라고 합니다. 이제 이 장소에 와서 갑자기 제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 아이가 이제 10살 됐거든요. 사내아이인데, 10대에 이제 진입했죠.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이제 아파트 큰 단지 안에 사는데, 그 단지 안에 공원이 있고, 공원 안에 연못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산책하죠. 근데 그 연못에는 출입금지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10살 그 아이가 뭔가에 꽂혀서 엄마 아빠 다 같이 나갔는데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뭔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도구들을 말렸는데 일단 냅뒀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뭔가 곤충을 엄청 잡았습니다. 그동안 나중에 이제 그 아이 엄마랑 저랑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둘 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출입금지에 들어갔고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지나다니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모기를 엄청 물렸더라고요. 계속 눈치 보고 있었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점점 이런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목표로 한 송장 헤엄치개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사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걸 50마리를 자기가 잡겠다고 했는데 50마리를 잡아서 담궈서 들고 나왔어요. 여기 온통 모기 물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다행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부부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애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이 제목을 보고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의 글을 쭉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부모가 한 게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연못에 들어가서 송장 헤엄치개를 50마리 잡고 그렇게 열중해서 그리고 나왔는데 형편없는 참견만 한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더 나은 아무거나를 진짜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송장 헤엄치개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왜 50마리인지도 물어보지 않고 모기가 이렇게 물렸는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좋아서 그거를 그렇게 잡아왔는지에 대한 대화가 없이 끝났다. 집에 가서 빨리 씻기고 여기 뭐 약 바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에만 저희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한계가 너무 많고 우리 10대들과 다르게 만나줄 수 있는 어른들이 정말 많아야 되고 그 어른들이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10대들 한 명 한 명 개별자의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관계 맺고 끄집어내주고 다시 피드백해주는 그런 어른들과 10대가 만날 수 있는 보다 편안하고 열려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공간의 하나로 이 서울예술교육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아마 후반기쯤 가면 강북구 미아동에 또 하나가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그 후년이 되면 신반포에 또 생길 예정입니다. 공간의 크기는 얼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안에는 제일 먼저 열었던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아마 이름을 바꾸게 될 텐데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번역형에 맞게 좀 공간을 확충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서서울도 리모델링해서 다시 개소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시설, 공간 이걸 얘기드렸다기보다 그 공간들에서 만나게 될 10대들과 부모가 아닌 다양한 어른들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오늘 이제 좌장을 맡아주시고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들이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자리에 계신 우리 그 문화재단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다는 인사드리고요. 이 준비를 하신 우리 예술교육본부 김혜보 본부장님하고 여러 팀장님들 특히 이제 황선영 여기 센터장님 모두 고생하셨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편안한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개관 시즌을 준비하면서 세 분의 기획 감독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층, 5, 6층에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도 계신데요. 예, 콜로퀴움을 통해서 이 공간에서 일어나야 될 예술교육의 의미와 담론을 정리해주는 역할로 전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전지영 선생님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술교육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와 함께 청소년과 특히 예술교육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전지영 선생님이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기획감독을 맡게 된 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는 서울에 정말 문화예술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거 용산에 10대들만을 위한 아지트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너무 반갑고요. 관련해서 서울예술교육센터의 개관을 정말 마음 담아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한 기관이 조성이 되는 처음 단계에서는 어떤 내용이나 의미를 갖추기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외형을 좀 갖추는데 급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책이 아무리 선해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을 때 좀 그 빛이 퇴색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예술교육센터를 이렇게 볼 때에 10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 편하게 지속적으로 깃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기 현장의 직원분들, 실무자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저에게 물어주시고 또 열린 길을 가지고 기동량을 진정성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긴 뭔가 좀 시작의 처음부터 다르구나, 약간 다른 결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말씀 주셨지만 저는 어떤 거대한 담론이나
답을 제시하는 자리로서의 이 자리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사실 운영 주체인 우리 어른 혹은 센터가 앞으로 이곳에서 활동해야 될 활동 주체들인 10대들 간의 거리 좁히기를 어떻게 하면 시도해 볼 수 있을까를 그냥 이 소담한 대화와 토론을 장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냥 활동회장 정도로만 사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소담하긴 하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대화의 장이 앞으로 서울예술교육센터가 10대들과 청소년들과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화 혹은 소통, 관계 맺기를 하는데 그 본물을 터낼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앞에서 본부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콜로키움의 대주제어는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입니다. 이 주제어를 만들기까지는 조금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50여 명의 청소년들 그리고 갓 20대로 넘어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 비대면 인터뷰를 사실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좀 뭐라 그럴까 깨닫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진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10대를 미리 살아왔다라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어떤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잣대와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으로 어쩌면 지금의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신박한 10대들을 저희의 잣대로 바라보는 무례함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나. 사실 그런 반성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제목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어른들의 관점,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다 내려놓고 우리의 좀 서투른 언어, 좀 쑥스럽지만 정말 10대들에게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어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인터뷰 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혹은 그 아이들의 언어 속에서 가장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이 섹션에, 그러니까 이 콜로키움의 주제어로 묶어서 세 가지의 섹션, 함께, 천천히, 나다움으로라는 세 가지의 주제어를 가지고 이 콜로키움을 3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의 행사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몇 분께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이 시작을 훈훈하게 하고 싶습니다. 서두에도 먼저 언급했지만 정말 10대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해서 정말 너무 진정성 있게 함께 고민해 주셨던 계셔서 쑥스럽긴 한데 이 예술교육센터의 김혜부 본부장님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콜링해 주셨던 황선영 팀장님 그리고 이 행사의 모든 처음과 끝을 준비해 주신 임승원 담당 주임님과 김아라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정말 진솔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의 이야기를 정말 잘 나눠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이 콜로키움을 준비하는 저에게 즐거운 동기부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콜로키움을 기약하는데 좀 많은 의견들이 필요해서 이슈 발굴 달인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민의 김수연 그리고 이재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귀한 자리에 발걸음 해주신 지금은 4분의 발제자이시지만 총 8분의 발제자 그리고 지정토론자 4분께 정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때 저희가 사전 상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는데 제가 정말 귀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소중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좀 자리가 보통 콜로키움보다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돼서. 하지만 우리가 그냥 그때 나눴던 그걸 경험으로 하셔서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2020년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의 첫 번째 섹션 함께 다양한 관계 맺기 방식과 언어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주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발제를 모두 마친 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의 관계 맺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 그리고 질문, 의문들에 대해서 현재 10대들과 나름 적정하게 소통하고 계시거나 10대들의 그런 고민들을 접점으로 기획과 사회활동을 직접 하고 계시는 4분의 발제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모실 분은 지난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해오신 대한공감 민들레 대표 김경옥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저는 자리로 가서 앉아서 김경옥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첫 번째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경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아마 송출되는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정말 좀 영광스럽네요. 이게 진짜 그런 수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와보니 그런 마음이 더 생겨요. 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식이 꽤 됐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라떼는 말이야 정도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이제 초대되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가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건 제가 이 자리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힘을 준 일종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활동하는 민들레라는 곳은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 1년 청소년들과 1년의 교육 과정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오롯이 성장 내지는 이제 저희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배우기를 배운다. 1년 동안 배우기를 배운다라는 슬로건으로 1년 동안 이제 함께 배우는 활동을 하는데, 그 배우기를 배우는 되게 중요한 일종의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네, 저희는 1년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배우기를 배우는 1년의 교육과정이 있고, 그 배우기를 배우는 가장 좀 중요한 하나의 방편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방편에 대한 시간 배당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면 일주일에 하루를 꼬박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걸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이게 이제 팀으로 나뉘어져서 올해는 4팀의 이제 프로젝트 팀이 있는데 1년 동안 그 한 팀에서 쭉 1년을 가게 되고, 근데 각 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공유회가 4번이 있어요. 1년에 4번 있고, 며칠 전에 저희가 3번째 공유회를 했거든요. 정말 이 활동이 금요일 날 하루 종일 하는 이 활동이 정말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3차 공유회는 그냥 정말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는 걸로 했고, 제 역할은 뭐였느냐면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진행하는 시간. 과연 이 활동이 배우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니? 특히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건 크게 이제 4가지 일종의 배움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사들끼리는, 활동하는 활동가끼리는 그걸 되게 명심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활동이 배우기를 배우는 활동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로젝트라는 건 이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개인 혼자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팀이 만들어져서 그 팀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데, 그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나한테서 출발한다. 우리에게서 출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우리에게서 출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배우려 들려면, 그러니까 배우기를 배우는 일종의 출발선에 서려면 일단은 내 마음속에 배워봐야 되겠다. 이게 생겨야지 배움의 출발선에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 선택 내지는 그 목표를 세우는 걸 스스로 하게 하는 장치로서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서로 배울 때 훨씬 더 큰 걸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아마 여기서 문화예술 교육을 할 때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 삶의 영역이라든지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건 영역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과를 구분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또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데,
과연 그런 시간이었니를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3차 공유회가. 제가 이제 공유회 진행을 했어요. 하고 끝이 났는데 이제 한 명이 저한테 이제 다가온 거예요. 여자아이 한 명이 다가와서 17살의 여자아이예요. 오더니 경옥 이렇게 어깨를 제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경옥에 제가 김경옥인데 저를 경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저를 경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차마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는데 내용이 뭐냐면 제 말이 너무 길대는 거예요. 그냥 그 3차 공유회 진행하러 왔으면 좀 진행만 하지 왜 네가 그렇게 설명을 해대느냐 라는 게 그 친구의 문제제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저를 자주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한 명이 이렇게 슬금슬금 오더니 저를 위로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들을 이야기가 충분히 있었어. 정말 좋았어. 또 한 명이 오더니 맞아. 나도 그 이야기 듣고 싶었던 얘기야. 뭐 이러면서 누군가는 지적을 하고 누군가는 위로를 해주고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제가 좀 결단해야 되겠구나. 말을 좀 줄이고 특히 청소년들 앞에 설 때는 좀 더 간결하게 하고 뭐 그런 걸 두괄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좀 그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 겸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람이다. 그냥 아이들한테 지적당하면서 근데 그게 제가 이게 조금 자랑스러운 건 그러니까 여기에 초대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지적당하는 거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어서 초대받을 만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문제 상황을 아이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사람인 거,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인 거가 저는 초대받을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 자리가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제안받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새삼스럽게 청소년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또는 우리가 만나야 할 그 10대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 하나.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또는 뭐 해야 할 사람인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역할이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면 저는 그 안에서 좀 관계는 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 결과로 그 선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저에게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센터가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청소년은 누구인가? 청소년은 누구인가? 저는 사실 그 청소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교육학에서 이제 그 아동 발달 과정 뭐 이런 거 할 때 공부 좀 해봤지. 그 뒤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이런 것도 없고 자격증이 없거든요. 교사 자격증 하나 있고 자격증이 없어서 그걸 제대로 이제 공부랍시고 해본 적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되게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새삼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이제 그 10대 또는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면서 항상 좀 명심하는 거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희구하는 인간이 또는 거부하는 인간이 저항하는 그 모든 것이 이 10대에게 다 들어있다. 특별하지 않다. 인간이 저항하는 것 되게 있잖아요. 불공정한 거 저항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인간이다. 이거에서 비켜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을 만나면서 민감의 정도는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특히 10대 청소년기는 이 인간이 오롯이 가져야 할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심리적 특징 또는 정서적 특징이 훨씬 더 강하고 민감하게 들어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기는 알에서 깨어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알에서 여러 번 깨어나기는 하지만 최초로 자기의 존재가 존재해서 그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게 만 4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기는 두 번째 이제 알에서 깨어나려고 하면서 그때는 만 4살의 힘보다는 청소년기는 훨씬 더 힘이 강력하죠. 그 알에서 자기 세계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힘이 되게 강력해져 있는, 그리고 무식하게 강력할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2병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논리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정서적인 저항감이 제일 강렬할 때여서, 그때 알을 깨는 일종의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서 사실 우리가 되게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청소년기 알을 깨고 나오려는 그 힘이 인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이제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저지르는 게 없었으면 과연 인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게 이제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루하루 만나야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되게 피곤하죠. 그들의 그 알을 깨려고, 세계를 깨려고 하는 그 모든 세계를 부정하는 그 태도나 그 민감성이나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 앞에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조심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이나를 하는 순간 찍힌다. 이건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로 그게 이제 저는 좀 되게 중요하고, 청소년기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 그러니까 무조건 무식하게 깨고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성장하려는 욕구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장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은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들, 특히 공공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성장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장을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데, 저는 가장 좀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주로 우리가 청소년 무슨 센터, 뭐 무슨 문화의 집, 문화예술 교육에서는 주로 어디에 좀 방점을 많이 찍었었느냐 하면 체험에 방점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기술적이거나 재능이거나 뭐 이런 게 크는 거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지는 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은 한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체험이 아니고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저는 좀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험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체험이 쌓여서 그 한 인간의 존재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우리는 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질문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doing이 아닌 being으로서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내 던지면서 일상을 보내신다면 이곳이 되게 아름다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처음 문을 잘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5분 짧죠, 선생님?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윤단비 선생님이라고요. 요즘에 꽤 유명세를 타고 있는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직접 연출하신 젊은 영화 감독님이시거든요. 윤단비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신 발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남매의 여름밤 연출한 윤단비라고 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영화를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겠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도 되고 사실은 그 전에 자리들은 거의 영화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그런 인터뷰들 아니면은 관객과의 대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공통 지점이 있었어요. 영화라는 그 소재에 대한.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발제문을 사실은 작성해달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지점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슬로건을 보니까 그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이 이야기를 보고서 그래 그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참견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개인적인 경험담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 느꼈던 관계성 그런 지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그 남매의 여름밤 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아마 이 영화 때문에 조금 저를 발제자로 이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영화는 이제 가족의 관계에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10대 여고생 옥주와 그리고 초등학생 남동생 동주 그리고 아버지 병기가 그 재개발로 이제 집을 잃고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모도 그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오고 이 5 가족이 조금 어떤 유사 가족의 형태로 이제 가족 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여름방학 동안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좀 주변에 우려들도 있었어요. 되게 영화라는 것이 거대한 담론이나 서사를 다뤄야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내밀하고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다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그 광주에서 자랐거든요. 광주에서 자랐고 그때의 어떤 그 멘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을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 계기가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한 갈망도 없었던 게 왜냐하면 제가 낯가림도 되게 심했고 그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에서는 EBS 드라마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그때 되게 화목한 가족들의 일상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만 좀 문제가 있나? 우리 가족에게만 조금 결핍이 있고 조금 이게 나에게만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뭐 아버지가 뭐 바람을 피웠다거나 뭐 혼외 자식이 있다거나 막 이런 되게 진짜 사실은 치부가 될 만한 내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음에도 저는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공감을 했지만 제 이야기는 끝내 못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첫 장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도 비슷한 어떤 뭐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자랐고 이것에 대한 결핍, 뭐 모두들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이거는 뭐 제 말주변이나 어떤 뭐 관계로서는 사실은 하는 것보다 영화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고등학교 때 이제 광주, 그러니까 지방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또 그랬겠지만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거점 국립대학에 이제 진학을 시키는 것이 이제 주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막 진로 상담이나 막 이런 그런 계기는 거의 없었고 너는 성적이 이 정도 되니까 뭐 전남대에 무슨 과를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으로 그냥 전남대 가는 게 이제 최우선인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전남대 그럼 국문학과 정도는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런 경험을 하다가
이상하게 그 고3 1학기 때 그 주변에서의 죽음을 많이 맞닥뜨렸어요. 뭐 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리고 친구가 죽기도 했고, 그런 상실들을 경험을 하면서 뭔가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 선택을 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더 좀 어떤 걸 해야 될까 좀 약간 도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학교에서도 좀 도피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광주극장 그 오래된 예술 단관극장에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 이제 오즈 야스지로의 홈드라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보면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영화적인 순간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기도 했고,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시대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지만 나는 이 사람을 내 친구로 생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고등학생 때 저는 친구도 별로 많이 없었어서 별로 소속감이랄 게 많이 없었어요. 막 조금 그래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래서 이제 고3 2학기 때 부랴부랴 좀 영화과에 진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는 만들기 전에는 그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이 영화를 만드는 게 그냥 나의 자전적인 이야기 혹은 어떤 이 내밀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까? 그냥 어떤 나의 그냥 자위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그 과정 배우들과 또 스태프들과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함께 성장하는 걸 느꼈고, 이게 또 어떤 관계가 되는구나. 영화라는 게 결국 거대한 산업 같지만 굉장히 그 안에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되게 많은 관객분들이 저도 이런 경험이 있다. 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 생각이 많이 났다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안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랬을 때 제가 어떤 몇 마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뭐 되게 뭐 교조적으로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진짜 어줍잖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일상에 대한 결핍을 보여주는 것, 상실이라는 게 누구나 그냥 거쳐가는 관문이라는 거를 좀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치유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근데 그 과정들 속에서 제가 주의를 했던 거는 그 아역 배우 친구들이랑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원칙은 이 친구들에게 절대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좀 제일 주요했어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쨌든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거를 막 너는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적이 있어? 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영화 현장 자체가 계속, 특히나 이제 배우들은 카메라 앞에 스태프들 앞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위치인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성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거든요. 뭐 촬영 감독님은 그냥 농담으로 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래도 최대한 그런 걸 좀 줄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과거의 뭐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신 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랬던 적이 있고, 나는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었고, 뭐 주인공 옥주는 이러한 마음일 것 같다라는 식으로 뭔가를 좀 정의 내리지 않으려고 했고, 또 과거의 기억을 구태여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제일 주요하겠다라는 생각과, 또 동주 역의 박승준 배우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누나랑 싸울 때는 누나에게 가방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도의 행동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막 위계질서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박승준 배우도 저한테 뭐 감독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누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러니까 뭐 주눅들거나 막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서,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영화에도 드러났지만 또 어쨌든 그 개개인에게도 상처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영화의 시대성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현재를 다룬 이야기인지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알았다. 근데 그게 왜냐면 거실에도 원래 텔레비전이 배치돼 있었는데 그 배치되어 있는 텔레비전을 그 안방으로 옮겼고, 그 스마트폰을 쓰는 것도 최대한 없앴거든요. 왜냐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 등장하는 순간 그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그 미디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가족이 한 공간에 있어도 이게 한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으로 그냥 흩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영화가 관계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마트폰을 최대한 사용하는 걸 없애고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배치들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좀 그런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것이 좀 공간성을 유지하는 데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매의 여름밤이 저 2층 양옥집이 이제 주요 배경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인들은 아, 이런 곡이 유년기의 어떤 같은 추억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사라져가는 그 가옥 구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주택이 이런 비슷한 구조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아파트의 구조이거나 이럴 때에도 이 영화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좀 효용성이 있을까? 그 같은 위안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그 초등학생 때 이제 자랄 때는 조폭 코미디 영화가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폭마누라 뭐 이런 별명들 뭐 이런 게 붙여지기도 하고, 어쩌면 여성들은 남자한테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 약간 이런 게 이제 인식처럼 박혀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그 여성들이 뭔가 싸우고 막 되게 어떤 강력한 그런 이제 주인공으로 대도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영화를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되게 저도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영화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했고 배우들이랑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거의 뭐 입시에 대한 고민이나 뭐 연기에 대한 고민만 나누었기 때문에, 그 주제가 거의 영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청소년들을 진짜 위한 길일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냥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들에게 조금 위안을 줄 수 있는 일상의 어떤 공유를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와 또 다른 비전을 좀 제시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 이게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영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그 깊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청소년들이 요새 너무 시국이 엄혹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막 네네, 직원들에 대한 소식도 듣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네, 영화 외적으로 그냥 그 뭔가 이들이 그냥 자양분이 될 수 있고 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좀 매개체가 생기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또 같이 함께 그냥 고민을 하는 자리에서 저도 이것에 대한 네, 이야기를 같이 듣고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은 얼마 전까지도 이유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교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교육 플랫폼 더 테이블 세타라는 곳을 만들면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찬학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께서는 조금 자리 이동을 해주셔서 PT가 있으시면 저기 서서 조금 괜찮으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네, 그림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까지 이후 고등학교라는 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더 테이블 세터라고 하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대표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전공도 사실 역사 교육인데요.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을 논하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왜 이제 제가 그냥 그동안 가져왔던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것들이 이 꿈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한 3년 전에 이제 대학의 그 영상 동아리 학생들과 찍은 이제 다큐인데요.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네. 그래서 저거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볼 수 있고 이제 나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그 청소년과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만든 건데요.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만나면서 느낀 거는 언젠가부터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너무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근데 사실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 재밌는 게 많을 나이인데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저렇게 꿈이 없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점점 오히려 이 진로 교육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히 고등학교 올라오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이나 자기 반성이 되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남들이 보기에 체계적이지 않거나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 아이들은 꿈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장래희망하고 고등학교 장래희망을 저렇게 조사해 보면 실제로 아이들은 운동선수와 같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유학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고등학생들 조사해 보면 공무원, 심지어는 건물주, 임대업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꿈이 없다라고 하는 질문에서 결국에는 도대체 그러면 이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초등학생 장래희망을 보면 아이들이 아이돌이나 운동선수처럼 어렸을 때는 자신의 욕망을 밝히는데 굉장히 주저함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욕망으로부터 좀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은 즐거운 과정이고 즐기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고등학생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평가나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부모의 기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업가 정신 이런 수업을 하면서 이제 꿈의 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고등학생들에게 꿈의 산을 이렇게 쌓아보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수능, 대입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고민이 아이들이 자꾸 무언가를 구체적인 근사한 무언가를 찾아서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그걸 얻어가는 그러한 것이 진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어떤 욕망을 발견하고 분출하는 것 이것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학기 동안 예술가로서의 삶을 희망하는 학생들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프로젝트인데 결국 이 학생들은 실제로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 그런 인터뷰집을 만드는 걸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글을 보면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쓰는 글인데 예술가 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예술가로 산다는 게 뭘까? 가난한 삶 혹은 고상한 취미 이런 걸로부터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이 그러니까 꿈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두려움이 많은데 실제로 예술가로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더 두려움이 많아요. 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아이들의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함께 했는데 쭉 이제 뭐 아이들이 직접 쓴 글인데 보시면 예술을 꿈꾸기만 할 때는 행복했는데 예술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섣불리 대답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지 계속. 그러니까 저런 이유는 실제로 어른들이 계속 예술가로서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조언과 설득을 해주죠. 아, 예술가로 살면 아주 직설적으로 밥 먹고 살기 힘들어. 혹은 굉장히 세련되게 조언도 해주죠. 예술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점점점.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게 예술가로서의 진로를 선택한 아이들은 이미 가난해요. 예, 가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면 저거를 선택하지 못하는데 너무 주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럼 어떻게 실제로 이 아이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졸업생들과 함께 이 더 테이블 세터라고 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로서 사는 삶을 사는 이런 뭐 분들과 아이들이 직접 한 4주 동안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실제로 제가 저기 원했던 거는 뭐를 배워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한번 함께 해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지 않다.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 않다. 혹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행복하다. 뭐 이런 거를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렇게 교육도 하고 뭐 공모 사업비 받아서 저렇게 음원도 직접 제작하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저렇게 그 청년이 멘토가 되고 청소년이 이제 멘티가 돼서 저렇게 같이 콘서트홀도 열고 실제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음원도 만들면서 실제로 너희들이 충분히 꿈꿔오는 것들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그 단체 이름은 더 테이블 세터인데요. 이 더 테이블 세터라고 하는 거는 그 테이블 세터라고 하는 야구 용어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타자를 테이블 세터라고 하는데 1번, 2번 출률이 좋은 1번, 2번을 배치놓고 타율이 좋은 3, 4번을 통해서 점수를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를 판 깔아주는 사람들이라고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판을 깔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충분히 그 안에서 경험해라. 네. 그래서 저희는 최근 이제 공공소통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학교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서 다음 주에 수업을 나가고요, 고등학교에. 근데 실제로 이 공공소통 디자인이라고 하는 수업은 일상의 작은 도전과 실행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의 삶을 꾸리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관계와 소통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걸 좀 자꾸 경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젤리장이라고 하는 공공소통 크리에이터로 최근 좀 많이 이름을 알리고 있는 분과 함께 수업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욕망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의 조언이나 설득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욕망을 굉장히 타자화시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진로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기성세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어떠한 나의 진로나 꿈은 선뜻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그 본인의 욕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견하고 분출할 줄 아는 연습부터 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조언이나 설득이 아니고 그리고 청년들의 삶을 보여주고 계속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제 이러한
자신의 꿈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고통과 인내가 아니라 매우 즐거운 과정이라는 걸 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경험해주고 싶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그냥 판만 깔아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조언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만 깔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10대들을 위해 개관할 이 자리도 그냥 우리가 아이들에게 판만 깔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 와서 무엇을 해도 괜찮고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 계시는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은 그냥 너희들이 뭘 해도 괜찮고 어떤 것을 해도 괜찮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 공간을, 이 판을 지켜줄게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제인데요. 현재 미디어 아트그룹 팀보이드라는 곳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송중봉 작가님도 PT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앞에 나가셔서 15분 또 좋은 경험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팀보이드의 송중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뭐 관계 맺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오늘 와서 좀 깜짝 놀란 게 이런 넓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떨리긴 하지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저는 청소년하고는 크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청소년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발제를 요청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좀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던가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떤가를 뭔가 이렇게 좀 판단하는데 약간의 어떤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이제 저희 작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약간 이렇게 좀 상상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발표자료도 아마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팀보이드라는 이름의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뭐 스튜디오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요즘 최신의 기술들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저기 보시면은 움직이는 뭐 모터라든지 뭐 라이팅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로봇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 중에 이제 인터랙션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관객들이 뭔가 잡고 돌리거나 뭐 가까이 서서 흔들거나 이러면은 뭔가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주목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저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관객들이 저희 작업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려면 저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관객이 오면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싶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려면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관객들이 저런 걸 체험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런 거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저런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이 청소년들의 어떤 온라인 쪽 세계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관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청소년들이 사실 저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세계에 모두가 빠져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메신저하고 SNS 그리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청소년들을 잘 모르지만 청소년들이 전화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메신저로 다 얘기를 하고 굉장히 수많은 메신저 톡방이 생겨서 쉴 새 없이 계속 손을 놀려야지만 내가 대답을 하고 서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기본적인 여가 생활은 게임으로 보통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일상이나 모든 것들의 공유는 저 SNS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가 뭐 하는지 내 친구가 뭘 하고 있는지 저 SNS만 보면 그동안의 이력이 쭉 나오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도 저 SNS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많은 어른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온라인 세계에서 그만 빠져나와가지고 현실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연 그게 이들한테 옳은 얘기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런 학교를 다녀서 제가 일부러 저런 거를 찾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적진 않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우리 반에 뭐 여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닌가? 한 60명 정도씩 있었어요. 한 50명, 60명. 근데 요즘에 제가 청소년들 어쩌다 만나서 청소년들도 아니네요. 대학생 친구들 만나서 나는 50명 정도 있었는데 이러면은 그게 한 반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전교생이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막 10명 뭐 이렇게 막 반에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냥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그냥 성실히 조용조용히 지내고 되게 내성적이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한 친구 뭐 한두 명 정도만 친하게 지내고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어느 정도 하면은 보통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곤 합니다. 선생님들이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면 몇몇 친구들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한테 말도 막 걸어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먼저 친구를 이제 처음으로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대학생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누구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먼저 말 걸어주는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안녕, 뭐 난 누군데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운 상황을 그때 처음 맞닥뜨렸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귄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너무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하면 너가 이렇게 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렇게 안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던 것 같고 오히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는 친구들이 뭐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럼 이것도 아닌가? 되게 좀 뭔가 모호한 상황에 계속 이렇게 사로잡혔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상황들이 진행되다가 제가 굉장히 좀 그 대학교를 이제 기계과로 쭉 나왔는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되게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게임을 하다가 저 기계 메카닉을 좀 보고 약간 이제 그 어떤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저 기계들이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캐릭터들이 저 뚝딱뚝딱 뭔가 만들어가지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걸 보니까 저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졸업할 때 그 한 바지씩 쓰는 거에 보면은 뭐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쓴 적이 있는데 저런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만들고 잘하면 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겠다라는 생각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대학교랑 대학원 그다음에 뭐 박사과정이나 뭐 그 회사까지 다 저런 식으로의 공부를 진행했어요. 내가 잘만 만들고 잘 설계한 다음 잘 짜놓으면 알고리즘도 완벽하면 그 모든 원하는 결과가 내가 생각한 그대로 탁 나오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간 어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삶은 없잖아요. 특히 이제 관계라는 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느꼈던 것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 내가 1을 준다고 1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1000을 준다고 뭐
일이 돌아오는 기는커녕 마이너스 1000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모호한 인간관계인데, 심지어는 이제 한 최근에 2000년대 이후로는 이런 모호함이 모든 것에 침투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 직장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앞으로 미래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까지 이 모든 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저런 안개 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장벽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직업을 하나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어떤 직업이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 청소년들한테 뭐 꿈을 이야기하고 너의 뭐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니를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이제 올바른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그러면 과연 저 온라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 청소년들이 저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나를 생각해 보면 우선 온라인 세계에서는 정말 그 명확한 그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입하는 만큼 정확히 명확하게 딱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요즘에는 뭐 확률이라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시간이나 돈 둘 중에 하나만 쏟으면 명확하게 그 결과가 와요. 레벨 99가 된다든지 뭐 아무도 갖지 못한 뭐 아이템을 내가 갖는다든지 명확하게 돌아와요. 심지어 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우리 팀의 승리라든지 뭐 공성전에서의 성의 획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우들이 저 안에는 가득한 곳이죠. 이 현실 세계에 나오면 모두가 적이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동료가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게임이라는 거는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저기서 실패해도 그냥 다시 하면 되고요. 현실에서는 뭐 모두가 얘기하죠. 그냥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게 그게 인생이고 그러면 너는 더 성장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단 한 명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나머지가 그런 눈빛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이미 좀 어떤 상대가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SNS랑 뭐 저는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시스템도 다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SNS나 그 유튜브 같은 저 컨텐츠들이 성공하게 된 되게 대표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 3, 4년 정도부터 시작된 그 AI, 뭐 정확히는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컨텐츠 추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친구 추천을 포함한 뭐 누군가의 어떤 추천. 그러니까 너의 성향이 어떤 거고 너의 관심사가 뭐고 이런 것들이 네가 좋아할 만한 것이다라는 걸 이 시스템은 24시간 동안 나를 감시하죠. 나쁘게 말하면 감시지만 어떻게 말하면 이건 관심이죠. 감시가 아닌 관심.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24시간 이렇게 열심히 관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영원히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근데 얘는 그걸 해낸단 말이죠. 유튜브는 언제든 들어가도 네가 좋아하는 게 어느 순간 나와 있고 알고리즘이 이끈 것도 너무 재밌어요. 나는 전혀 관심이 없던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가봤더니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빠져들고 심지어 여기 가면 네가 좋아하는 친구들 너랑 마음 맞을 만한 그룹 다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역시 현실에서는 이런 거에 신경 써주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극히 드문데 온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게 뭐 학생이건 뭐 청소년이건 어른이건 여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는 저 온라인 세계가 굉장히 유토피아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현실에 돌아왔을 때는 서로 경쟁해야 되고 할 것도 너무 많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하지만 모든 상황은 불확실한 어떤 곳에서의 나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저기 가면 모두가 해결되고 내 마음도 편하고 심지어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어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거는 뭐 저도 잘 못 읽는 글자지만 뭐 수메르 언어였나? 어떤 석판에 적혀 있는 몇천 년 전에 석판에 적혀 있는 뭐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뭐 요즘 애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한다라든지 막 그런 게 적혀 있는 글이라고 해요. 그 뭐 너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뭐 청소년들은 왜 이러나? 막 이런 글인데 그 사실 이게 지금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의 기준이 내가 살던 어떤 시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만 년 동안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이런 변화를 사실 이 온라인 세계에서의 청소년들 그리고 사실 모든 인간들을 포함해서 온라인 세계로의 이동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침투하고 커넥션을 만들고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사실 좀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분의 발제 이제 마쳤는데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한 1시간, 한 1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유토론 시간으로 좀 자유롭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이미 여기 실무자 선생님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들을 몇 가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몇 분 선생님들께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얘기들을 좀 더 끌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자유토론 시간 좀 진행해 볼까요? 사실은 그 지금 이미 온라인으로 저희가 여기 실무자분들이나 외부 그 인터넷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발제를 저희끼리 4명이 했는데 각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까 발제 때 좀 놓쳤는데 느낀 점 말씀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은 그런 거 먼저 좀 나눠주셔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아까 PPT 자료에서도 조금 미래가 이제 좀 그려지지 않는다, 안개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도 그렇고 저 역시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학도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어떻게 미디어 아트로 이제 전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시게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좀 이따 아마 드릴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원래 그 작가로서 그뭐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자 그러니까 되게 아까 그 박찬양님한테 그 발표를 듣고 저도 되게 공감한 바가 많았던 게 저도 이제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물론 약간 기계과를 결국에 가긴 했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미대를 갈까 기계과를 갈까 고민을 엄청 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 계기가 미대 가면 가난해서 어떻게 살려고 막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엔 기계과를 가게 된 건데 들으셨군요. 이제 네. 제가 그래도 지금 이제 미디어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그걸 다 잊고 회사를 꽤 오래 다녔어요. 거의 한 7년 이상을 7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미디어 작가분의 세미나를 우연히 들어가지고 저거면 내가 손재주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거면 내가 예술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거의 35 정도부터 작가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작가 활동을 하게 된 되게 중요한 그 계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놓을 수 있었던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놓은 게 32살이었는데 그때 사실 막 되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막 되게 엄청난 되게 막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순간에 내가 회사를 과연 다 그만둘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놓을 수 있었던 용기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닐까. 답변이 좀 되셨어요? 용기. 지금 사실은 10대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냥 그런 얘기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하고요. 또 서로 각자 또 뭐 얘기 나눠주실. 네. 네. 선생님.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좀 이제 박찬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제가 아까 용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그만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기 때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만두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한 3년은 버티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제 넘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정말 그 돈으로 3년을 버텨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 청소년들이나 저는 특히 대학생 이런 미디어 작업하고 싶은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다 모든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몇 년을 버티면 과연 작가로서 먹고 살 수 있게 될까요를 물어보는데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청소년들이 아까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게 되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떤 정말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뭐 새로운 꿈도 생기는데 결국 가장 높은 문턱은 또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부모님들 기성세대에게 언어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결국 또 다시 이제 부모님이 주도권을 쥔 일상 여기서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술가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진로 적합성이 가장 아이들의 1순위는 가난을 이겨낼 자신 이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자기는 예술가로서 길을 걷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들으면서 김경호 선생님은 실제로 20년 동안 아이들하고 현장에서 같이 지내보셨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실 때에 아니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진짜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반응을 좀 해줘야 될까? 네. 예, 20년의 그 경험 안에서 한번 네.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는 없으실까 문득 궁금하네요. 네, 답이 없네요. 네. 네,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지금 아이들만 미래가 이렇게 암울했던 게 아니고 사실 아까 그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뭐 요즘 애들은 공부 안 해가 몇만 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했지만 모든 인간은 10대 때 사실은 특히 20대 때 그러지 않았는지 저도 20대 때는 터널에 진입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터널 속에서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나나 하고 이제 있었던 게 물론 이제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훨씬 더 좀 그런 시대적인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한 인간의 개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과연 10대 때 꿈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꿈꾸는 것에 대한 강박을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는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적절한 현재적 조건도 필요했겠지만 저는 간절함이 오히려 더 되게 자기를 용기 내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인간이 뭔가 결단하거나 용기를 내거나 또는 삶을 전환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해서 그러니까 뭘 위해서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욕망이 언제 분출되는지 언제 더 간절해지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19살일 수도 있고 20살일 수도 있고 뭐 39살일 수도 있는데 10대에는 꼭 꿈을 가져야 된다. 이거가 저는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 10대 때 그게 진짜 폭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범생이었으니까 거짓말하고 싶지 않지만 답은 말하고 싶어서 되게 그럴싸한 답들을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근데 다 거짓말이고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그럴싸한 정답을 말한다고 했지만 뒤에 생각해보면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제 삶은 그냥 어떤 간절함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 삶의 진정성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10대든 또는 20대든 30대든에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에게 들려줘야 될 거는
자기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간절함을 묻으려고 할 때 조금 눈치채 주거나 좀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해요. 네, 공감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여기서 질문거리들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번 주세요. 관계가 있을지 모르는 네, 괜찮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SNS라든지 온라인 그 알고리즘이라든지에 대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다니 되게 저는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저는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라디오 세대 내지는 뭐 테레비 세대, 그러니까 우리 때는 테레비도 보지 말라 했거든요. 위험한 거라고. 책을 봐야지 무슨 테레비를 보냐 했는데 요새는 테레비를 보는 거 괜찮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테레비 보는 단란한 우리 집 뭐 이런 거 사실은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거가 되게 뭐 로망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던데 근데 그러지 않고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뭔가 패드 같은 걸 들고 개인의 동굴 같은 데서 개인이 좋아하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받은 초대받은 어떤 것과 접하고 있는 그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뭐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기는 사실은 계속 알을 깨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알을 공고히 하는 게 아니고 성을 구축하는 거는 좀 나중이어도 되는데 계속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자극들이 중첩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면서 어떤 간절함이 자기도 모르는 간절함이 어느 날 이렇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언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내지는 그 고정관념 또는 선호 이런 거에 자극만 계속 받게 될 때 과연 이 사람이 만들어낼 그 간절함은 또는 인류 전체가 만들어낼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저는 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저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저희 시대 때는 아까 뭐 TV라든지 뭐 저희는 이제 뭐 인터넷 컴퓨터 앞에서 뭐 그 채팅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이랬던 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 시대에서 내 동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선호되는 통로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물론 제 생각에도 이거는 좀 뭔가 좀 위험하고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생각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단어가 되게 안 떠오르는 그 뭐라 디지털 치매라고 하나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기는 게 저도 느껴지는데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자극들을 어릴 때부터 받는 게 이제 뭔가 삶을 되게 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 텀을 못 견디게 되는 어떤 성격의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선호되는 통로에서 내가 그렇다고 빠져나가게 되면 저는 동료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무차별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지금은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너무 무분별하고 좀 나쁜 뭐 좀 좋지 않은 좀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도 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고도화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위험을 겪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뭔가 좀 될 텐데 지금 약간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에 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뭐 스쿠버 다이빙 갑자기 영상을 보고 나 스쿠버 다이빙 진짜 한번 해봐야지라든지 뭐 어떤 동호회를 갔더니 막 칼싸움을 막 진짜로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모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서로 이제 러닝하는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좀 좋은 효과들이 지금은 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을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거고 실은 이제 이런 공공의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선호하는 뭐 스킨스쿠버가 좋아 그러니까 나는 바다가 좋아로 계속 바다로 빠져드는 사람에게 산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거가 그러니까 여기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냇물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런 곳이어야 공공은 좀 무차별적인 자극들을 윤리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바다만 계속 빠져들다가 문득 그 동굴에 있다가 이런 광장으로 나왔는데 다른 자극을 받으면서 다른 길로도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의 무한한 일종의 내일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공의 역할이 뭐여야 될까? 공공의 공간이나 시공간 전부 다가 어때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과 결론을 내는 거는 어렵겠지만 이런 화두가 지금 이 안에서 던져지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신 분들이 같이 함께 좀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들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지금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사실 끝장 토론, 난상 토론 이러면서 이제 막 하루 종일 해도 좋겠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할 때 하나 또 저는 생각되는 거는 그래서 그때 김경호 선생님과 말씀 주셨던 함께서기 해석할 힘을 좀 같이 길러줄 수 있는 곁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어쩌면 공공의 영역 안에서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문득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우리끼리의 이 이야기들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사실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온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마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는 윤다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요즘 그 질문 올라온 건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그 요즘 청소년들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좀 관심을 갖게 해주는 링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그런 링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사실 그때도 링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어떤 곳에서 탈피를 하고 싶었고 조금 어떤 그냥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떤 공간에 있는 게 더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좀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영화를 접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다라기보다 되게 우연한 어떤 계기에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코로나가 이제 계속 확산되면서 사실은 어떤 독립영화관들이 문을 굉장히 많이 닫고 있고 멀티플렉스에서 좀 독립영화를 이제 아트 영화들을 상영하는 곳도 지금 5곳 이상 이제 좀 계속 좀 폐관 소식들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 이제 영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제 생각도 있고 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조금 미싱 링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90년대나 이제 오히려 그 이전에 한국 고전 영화들과 그 관객들과의 접점, 뭐 만날 수 있는 어떤 게 사라져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그런 영화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의 그 시대상 그리고 그 시각들을 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링크들이 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김경호 선생님한테도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선생님. 아까 그 삶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어쩌다 보니 우연찮게 이제 삶으로서 아이들과 만나고 함께 하는 과정을 겪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는 그런 접점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환대와 우정을 서로 나누는 관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발제 안에 좀 스며 있었는데요. 질문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들 30대, 40대 분들조차 사실은 어떤 그런 관계성 안에서의 평등하게 어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환대와 우정으로서 소통한 경험치가 좀 사실 없는데 그런 우리들이 이제 다음 세대인 10대들과 만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과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방법의 팁이 있습니까? 약간 그런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은 사실은 답을 기다리지 않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일을 할 때라면 그 일을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섰어. 그러니까 목표가 섰어.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은 어떨 때 설득당할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 질문이 쓰여야 할 그 장소나 또는 시간이나 용도나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도를 잘 세우는 거가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려면 또 이제 일종의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지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게 있어야지 그걸 딛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는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려면 그 다음에 뭘 딛고 가야 되지 하는 것을 던지는 게 질문인 거라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가고 싶은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명확하게 사랑을 하고 싶다, 저 사람을 뭔가 사랑에 빠지고 싶다 하면 그게 맞는 질문이 나올 거고, 뭔가 간절한 게 생기면 질문은 생긴다. 명쾌하신데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박찬현 선생님께 이렇게 들어온 질문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꿈과 직업이 동일하게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그 조언이 아닌 삶으로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게 너무 깊은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은 발제자님이 생각하시는 꿈의 정의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좀 물어보면서, 아까 저희가 논의한 중에 청소년들한테 꿈을 묻는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하고 합당한 것이며 어디까지가 무례함과 침범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과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얘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좀 아울러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꿈의 정의 혹은 꿈에 대한 이런 고민들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개념이 이게 이제 교육이나 이 청소년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게 이게 좀 많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많은 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마음껏, 그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왜 저 윗세대 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자주 말씀하셨던 게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 나이다,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민이었던 거예요. 재밌는 게 없을 수 없는 나이인데 꿈이 없다고 말하면서 재밌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계속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여기서 네가 재밌는 게 뭐냐, 정말 그걸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어떤 욕망의 발견이나 분출의 연습 혹은 시도, 이게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꿈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저도 뭐 그냥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아까 회사를 되게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둔 사람으로서 그때 이제 되게 중요했던 두 가지의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저기 파주에 있는 무슨, 그러니까 엘모 전자였었는데, 제가 이제 출장을 가면은 거기, 네, 그렇군요. 예, 거기 공장에 가면은 무인 팹이라고 하죠. 무인 공장이 있어요.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그 생산 장비를 만드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거기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흰색 공간에 기계만 막 돌아가고 있고, 저만 거기에 이제 그 이상한 옷을 입고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거기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잘 돌아가나 이렇게. 근데 돌아가나를 뭐 한두 시간 정도 보면은 진짜 사람이 막 되게 정신병원에 있는 것처럼 약간 미치게 되거든요. 이렇게 흰색 공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가만히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지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신해철님의 그 어쨌든 그 가사 중에 그게 있습니다. 뭐 네가 죽기 전에 뭐 좋은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만히 제가 상상을 되게 잘한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죽기 전에 누워가지고 그때 그만둘 거리라고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죽기 전에 해서 그럼 그만둬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 과연 침대에 누워서 그때 그만둘 거 이거 할 거면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과연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50여 명의 청소년 그 20대 갓 청년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20대 갓 올라간 그 청년들이 가장 후회되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는 설문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지금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 잔잔하게 진짜 원하는 내 안에 원하는 바, 좋아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 그런 환경과 여백을 주는 것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냥 문득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절대 자기 꿈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제- 일하고 있거나 하는데 그 사이에 생긴 자기가 만들어낸 틈인 거죠. 이것도 또 김경호 선생님께 좀 드려지는 질문이네요. 아까 우연이라는 얘기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관계 설정에서 어떤 조건이 없는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근데 한편은 그 결론에 좀 집중하는 세대가 어느덧 우리 사회 문화 안에 익숙한데, 이 막연함 또 아무것도 결과 없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견뎌내는 혹은 받아낼 수 있는 여유를 어떻게 제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저도 사실은 좀 여유도 없고 그 막연한 거가 두렵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 얘기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조금 막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다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제가 10대 때 물어보면 다른 답을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꿈이 없었냐 하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은 뭐였느냐면, 아까 이제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죽을 걸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무엇으로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기여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7살의 아이 내지는 14살의 아이가 자기 언어로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정서 같은 게 자기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면 그게 이제 말로 표현이 되고 30이 되면 그거였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 안에 심어졌던 어떤 뭐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네 분의 말씀 들으면서 다 그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저한테는 좀 길라잡이 같은 거, 길을 헤매지 않게 하는 그 막연하지만 오늘은 막연하지만 그게 좀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형태로 드러난 건 좀 달리 보일지는 몰라도 그 어둠에 있는 건지는 몰라도 사실은 거기로 가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붙드시거나 찾으시거나 하는 게 저는 좀 소중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서 이 질문 한번 박찬학 선생님께 올라온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좀 판을 깔아주는 어른들은 판을 깔아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판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어떤 시도나 그런 노력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판을 깔아주는 어떤 것을 형성하는 것 이상 그 다음 단계로서의 그것에 대한 유지, 지켜내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시도들이 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박 선생님께 좀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성세대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청소년보다 갖고 있는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육 과정에서 프로젝트 수업이나 뭐 이런 걸 딸 때 보통 이제 비계를 정교하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판을 깔아준다는 것은 그 기성세대가 매우 정교하게 그 비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유지하고 그것이 되는 것은 그 정교함 속에서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유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의 과정에서는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성을,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만 준다면 그것이 계속 확대되고 성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갖는 만족감, 그다음에 자기가 얻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판을 깔잖아요. 근데 그때 좀 자칫 오해되는 게 자유롭게 놀아봐 마음껏 해도 돼라고 하면서 그 주체 안에 우리까지 같이 다 포함을 시켜버리면서 뭔가 당위화하는 그럴 때가 가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처럼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해 오는 이런 연륜이라는 것을 저는 가볍게 결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경험치 안에서 그걸 고정관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잣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누군가를 지켜주거나 안전함을 어떻게 보면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함께 서주는 자로서의 경험치는 저희가 좀 갖추는 것, 사실 그게 아까 박찬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문성과 좀 연결되는 맥락, 기술 이런 게 아니죠. 저희의 감정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어떤 함께 서주는 마음의 결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갖추는 진짜 그 마음의 전문성을 조금 기르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질문 한 가지 드리면, 송중동 선생님인데요. 선생님께 질문 올라오는 건데, 그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네. 그것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하셨고, 근데 저도 아까 들으면서 온라인과의 소통에서 상호작용? 더 나아가 신뢰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그 선생님의 경험담, 그런 인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경험의 사례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물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제적인 사례라고 하면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기는 한데 아까 이제 신뢰라는 말씀이 되게 적합한 단어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그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 중에 뭐 저희는 키네틱 아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들이 막 돌고 있고 거기 뭐 라이팅도 있고. 근데 저희의 작업이 이렇게 모듈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터 한 개가 도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뭐 200개, 300개 정도 돌아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싱크를 맞춰서 돌아야지 저희 작업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되려면은 모터 하나가 사실 고장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뭐 한 99.9%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게 200개가 되면 이제 99.9에 200승, 뭐 300승 이렇게 돼버리면 확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져서 200개가 전부 다 고장나지 않을 확률은 한 50%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고장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봤을 때 하나 정도는 고장나 있을 확률이 거의 2분의 1 정도 수준. 근데 이게 뭐 공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뭐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6 시그마 이런 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불량률 뭐 99.9999로 만들면 전체가 고장나지 않는 확률이 뭐 1% 언더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작업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설계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의 모듈이 얼마나 완벽하냐에 따라서 전체 모듈이 시스템이 완벽하다가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이거 약간 위험한데 지금 안 일어나니까 일단 한번 넘어가 볼까라고 하면 그거는 100% 거기서 문제가 언젠가는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기계는 뭐 이런 알고리즘이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순수한 존재들이라서 내가 거기에 얼마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반응해 주는 게 요즘에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제 어느덧 종리를 할 시간이 돼서요. 여기서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혹시 얘기가 있으시다면은 전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의 뭐 간단한 소감 정도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뭐 해주셔도 좋고 어떠실까요? 네, 돌지 않아도 뭐 선생님 먼저. 네, 저부터 먼저 드리면 오늘 길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 오늘의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기는 한데 사실은 이 장소를 제가 이제 찾으면서 한 7분 동안 밑에서 막 헤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같이 헤매는 청소년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 공간은 앞으로 어쩌면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이들만 이곳을 이용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좀 되게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살다가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동네에 있지 않은 아이들이 저는 이 공간을 막 헤매면서 찾아와서 다른 경험도 하고 다른 자극도 받고 자기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는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화 하는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영화를 하는 게 모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영화를 하는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영화를 하는 어떤 동력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영화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나 이제 영화를 할 때 기계에는 명확한 답이 있지만 영화에는 어떤 해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고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굉장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진짜 문제 풀 듯이 시간을 들이면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너무 희미한 어떤 빛을 따라가는 느낌이고,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삶에서도 비슷하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함께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꿈, 뭐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어떤 찾아지는 딱 답이 내려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어떤 순례자처럼 계속 찾으면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다들 너무 험난하거나 그런 여정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빠른 어떤 길을, 좀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윤단비 감독님이 대학 진학한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난 건데,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청소년 대상으로 트렌드 교육 이런 것도 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교사 대상으로 강의했던 게 교사가 미래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강의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꿈의 크기는 정보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근데 어른들은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자꾸 아이들한테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도 있고 굉장히 세상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래 트렌드를 청소년이나 청년보다 더 잘 알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아이들이 다양한 꿈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곳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기관들이 문제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정말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어떤 서울문화재단이랑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연이 있어요. 저희가 데뷔한 것도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떤 좋은 기관이나 어떤 조직들이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는 게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조직이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조직이 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막 뭐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곳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와서 한번 마음껏 해봐라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이게 한 2년, 뭐 3년 정도 되다가 갑자기 딱 없어지고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정말 꾸준히만 뭐 계속 있어 주어가지고 친구들이 예술교육센터 거기 있지 않았나? 이렇게만 떠오르게만 됐어도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서울예술교육센터 분들 다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 바라는 점을 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얘기들을 좀 나눠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리고,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한 저희가 어떻게 또 이렇게 관계를 처음 맺었는데 이 관계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서 또 상호작용을 해가고 관심을 기울여 줄까 해서 또 새로운 발화점들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두에 그 인사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왜 첫 번째 섹션을 이 관계 맺기에 대한 언어로 풀어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잘 풀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들 언어 가운데 많이 나왔던 말들이 편안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자유롭게 나를 드러내는 좀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에 스며있는 공통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관계 맺기의 긴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다 모두가 불가피하게 태어나면 관계라는 것 속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저희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것들이 많은데, 그 관계 맺기의 긴장성 속에서 센터가 앞으로 자리 잡으려면 사실은 친구들이 와서 낯선 관계를 시작을 해야 이 안에서의 어떤 환경, 경험, 성장 이런 게 다 발화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키워드를 가장 먼저 사실 둘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 관계 언어로 이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죠. 송중근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아이들은 이미 언택트 시대에 관계 맺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인류 같은 사실 과정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많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센터 안에 이제 유의미한 관계 맺기를 해나가야 할 실무자분들,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예술교육 관련한 많은 기획자 그리고 관련자 분들께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화두 삼아서,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두들, 질문거리,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각자의 소그룹에서 현장에서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좀 어떻게 생각해? 서로 좀 싸우기도 하시고요. 충돌도 하시면서 그건 자유로운 사고의 발상들이 혹은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섹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본 내용의 그 콜로키움은 사실 코로나19라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팍TV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 채팅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섹션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